안녕하십니까? 화장품 품질 관리. 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3주차 강의 2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화장품 품질 관리를 통해서 특히 화장품을 제조하고 또 생산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품질과 연관된 품질 요소가 무엇인지 그런 내용들을 같이 이제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품질과 관련된 요소 중에서 기술적인 요소라고 하는 안전성, 유효성,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늘은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품질 관리에 있어서 특히 화장품의 안전성 시험. 안전성 시험은 화장품 법에 이러한 이제 안전성 자료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에 관한 안전성 자료의 작성, 보관에 관한 규정이에요. 이 규정이 2020년 7월 24일에 제정이 됐는데요. 여기에는 특히 영유아나 어린이들이 이제 사용하는 화장품들, 즉 영유아 어린이 화장품임을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각 제품별로 안전과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제품별 안전성 자료, 요거를 갖다가 문서, 자료죠, 문서 또는 기록의 관리 절차에 따라서 작성하거나 또는 개정 또 승인에 따른 그런 이제 관리를 갖다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규정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또 제품의 안정성과 관련해서 자료가 필요한 그런 사항으로는 두 번째 기능성 화장품을 심사받고자 하는 경우 그때 이제 제출하는 자료 여기에도 마찬가지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기능성 화장품을 심사받을 경우에 첫 번째가 안전성 그리고 유효성 또는 기능을 입증하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성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가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자료들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여기에 첨부를 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항으로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화장품 위해평가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화장품 위해평가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화장품이 가지고 있는 그 화장품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 혹시라도 어떤 건강에 해를 미치는 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와 관련된 화장품 위해평가 가이드라인에 거기 이제 규정에 보면은 이렇게 위험성 확인을 위한 화장품 성분 위해평가용 독성자료 수집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거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화장품 품질 관리 측면에서는 바로 화장품의 안전성 자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화장품 안전성 시험과 관련된 제출 자료 범위 특히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를 위해서 제출해야 되는 자료 종류에 보면은요. 첫 번째 안전성, 유효성 또는 기능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기업 및 개발 경위에 관한 자료도 필요하지만 안전성에 관한 자료 이런 것들이 이제 첨부가 돼야 되는데 첫 번째가 단회 투여 독성 시험 자료, 1차 피부 자극 시험 자료, 안점막 자극 또는 기타 점막 자극 시험 자료, 피부 감작성 시험 자료, 광독성 및 광감작성 시험 자료, 인체 첩보 시험 자료, 그 다음에 인체 누적 첩보 시험 자료 등과 같은 여러한 안전성에 관한 자료를 갖다가 기능성 화장품에 이제 심사를 할 경우에는 안전성, 유효성 또는 기능성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제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유효성 또는 기능에 관한 자료로서는 효력 시험 자료, 인체 적용 시험 자료, 연모 효력 시험 자료, 이런 등등의 그런 것들에 이제 을 갖다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 또 자외선 차단 지수와 즉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갖다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에도 그와 관련된 그런 자료들을 제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자료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전성 시험과 관련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화장품 품질 관리 측면에서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물론 이런 이제 시험을 우리 보통 화장품 제조하는 제조업체에서 다 하지는 않아요. 할 수 있는 것만 하고요. 할 수 없는 것들은 이러한 이제 시험을 피부 관련 이제 시험 기관에다가 의뢰를 하게 되죠. 그렇지만 시험 기관에 의뢰를 할 때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원리라든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이제 사항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제출 자료 요건에는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안전성, 유효성 또는 기능을 입증하는 자료. 그리고 특히 안전성에 관한 자료는 여기 파란 걸로 제가 표시했는데 비임상 시험 관리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험 자료를 갖다 반드시 내야 되는데 그 시험 자료는 주로 이제 인체 첩보 시험이나 인체 누적 첩보 시험 이런 것들을 국내외 또는 대학 또는 전문 연구기관에서 실시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전성에 관한 자료의 시험 방법, 이거는 별표 1, 그래가지고 따로 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 별표 1의 독성시험법에 대한 그런 이제 설명에는 의약품 등의 독성시험 기준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준해서 그래서 이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유효성 또는 기능성에 관한 자료, 효력시험에 관한 자료, 이런 등등의 것들, 또 인체 적용시험에 관한 자료, 이런 것들은 인체 적용시험 같은 경우는 또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이런 것들에도 마찬가지로 적합한 그러한 내용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는 이런 거는 강의 자료를 보시고 나중에 화장품 회사에서 현장에서 활동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꺼내서 다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화장품 시험 자료에서 또 이제 자외선 차단과 관련해서는 별표 3이라고 하는 자외선 차단 지수 SPF 설정 근거라든가 내수성 자외선 차단 지수 설정 근거라든가 자외선 A 차단 등급 PA에 대한 설정 근거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마찬가지 추가적으로 제출을 해야 되는 거고요.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이런 것들은 품질 관리의 적정을 갖다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험 항목, 또 시험 항목에 대한 시험 방법 이런 것들을 밸리데이션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뭐냐면 WHO 세계보건기구죠. 여기에서 GMP 우수 화장품 또는 우수 제품의 제조 및 관리에 관한 이제 그러한 이제 규정에 제조 공정의 개발 단계에서부터 제조 공정에 이르는 전 과정이 의도한 결과에 따라서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과 관련한 자료의 수집, 평가는 이런 것들 갖다가 우리가 밸리데이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전부 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화장품의 안정성 시험과 관련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화장품 안전성 시험과 관련해가지고 어떠한 요소들을 갖다 이제 우리 보게 되느냐. 독성 시험 자료는 이를테면 이제 단회 투여 독성 시험이라든가, 특히 단회 투여 급성이냐, 아니면 일반 경피 독성 시험이냐, 뭐 등등 이런 것들도 가이드라인으로 이미 나와 있어요. 이렇게 가이드라인으로 책자로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제시를 한 바가 있고요. 식품 등 독성시험법 가이드라인, 요거는 설치류니까 뭐예요? 쥐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이루 막 뭐를 갖다 갈가서 이렇게 이제 이가 자라는 것들을 방지하는 그런 이제 특히 이제 쥐, 토끼 뭐 여기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설치류 90 일반 설치류 90일 반복 투여 독성 시험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규정들이 되어 있고요. 의약품 등의 독성 시험 기준과 관련해서는 단회 투여 독성 시험이라든가 반복 투여 독성 시험, 유전 독성 시험 등과 같이 쭉 12가지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자료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또 더불어서 화장품의 위험성 확인과
관련해서는 아까 이제 위험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그랬었잖아요. 여기에는 물리화학적 성질뿐만이 아니라 용도, 사용량, 현황, 제조 과정 이런 것들도 조사를 하게 되고 노출원, 노출기간, 인체 영향 여부, 생물학적 자료로서는 흡수나 분포, 대사, 배설, 그다음에 체내 축적성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떤 성분이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 독성 자료도 조사를 해야 되고 단기 독성, 장기 독성, 발암성, 유전 독성, 생식 독성, 면역 독성 등등. 또 발암성이 있는 경우에는 임상이나 동물 실험 결과 등을 갖다 검토를 해서 발암성 판단을 갖다 근거하는 자료를 갖다가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인체 역학 연구 결과라든가 독성 동태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확인을 하고 해서 위험성 확인 판정을 갖다 내리게 돼요. 예. 바로 이렇게 화장품의 위험성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우리가 품질 관리 측면에서 눈여겨서 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갖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또 그러면 화장품 독성 시험법은 어떻게 되느냐? 요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이런 내용들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1번에 단회 투여 독성, 즉 한 번만 딱 투여를 했을 때 독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2번이 1차 피부 자극, 피부에 어떤 이제 첩보 시험을 했을 때 그 자극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안점막 자극, 눈이죠, 눈. 그 다음에 기타 점막 자극. 기타 점막 자극이라는 게 뭐예요? 눈에만 점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코라든가, 그렇죠? 이 입 안쪽이라든가 이런 데도 점막이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피부 감작성 시험이에요. 피부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지 등등 이런 것들. 다섯 번째가 광독성 시험. 그리고 여섯 번째가 광독성 시험이라는 것은 빛을 쬐었을 때 화장품을 발랐어요. 근데 빛을 쬐었을 때 그때 이 화장품이 어떤 반응을 해서 독성을 나타내는지 안 나타내는지 이런 얘기고요. 광감작성이라는 것은 화장품을 발랐을 때 빛을 쪼이면 그때 독성이 아니라 이것이 알러지가 있는지 또 어떤 뭐 반점은 생기지 않는지 뭐 이런 등등의 트러블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감작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시험이 있고요. 일곱 번째가 인체 사용 시험이에요. 보통 첩보 시험으로 많이 이제 붙여서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여덟 번째가 유전 독성 시험. 이런 것들을 전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화장품 독성 시험법과 이제 관련된 자료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시험을 갖다가 무엇으로 하느냐? 직접 맨날 화장품을 갖다가 개발하는 과정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사람들한테 다 발라서 그래서 이제 시험을 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예. 이러한 이제 시험하는 방법들이 바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화장품 뿐만이 아니라 의약품 또는 기능성 식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독성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한 이제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in vivo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가 in vitro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vivo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체, 즉 사람을 포함한 그대로 생명체를 갖다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체에다 직접 하는 실험을 in vivo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in vitro의 vitro라고 하는 것은 유리 기구대예요. 즉 비커라는 얘기죠. 비커에서 실험을 통해서 어떤 생명체에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의미를 갖다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 뭐 쭉 표현을 해놨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in vivo 혹은 in vitro라고 하는 그런 이제 표현, 그러한 이제 방법, 요거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 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요거는 원래는 in vivo, in vitro는 영어에서 기원한 것은 아니고 라틴어에서 이제 기원한 거예요. 그래서 vivo라고 하는 것은 생체, 생명체라고 하는 의미고 vitro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리기구, 시험관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여기 정의를 보시면 in vivo는 describes 서술하고 있다 이거지. 뭐를? 메디컬 익스페리먼트나 또는 테스트. 이제 의학적인 실험이나 테스트를 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 서술하고 있다. 어디에서? 어디에서 그런 그 실험을 하냐면 performed on a living organism이에요. living organism. 살아있는 세포. 즉 생체. 생물체 그대로. 거기에서 수행을 한 그런 테스트라든가 또는 실험.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in vivo. 마찬가지로 in vitro의 경우에는 메디컬 익스페리먼트 또는 스터디, 그 연구를 어디서? performed only in a laboratory dish. laboratory dish니까 뭐예요? 우리 실험적으로 사용하는 기구들, 기기들.
디시는 그냥 접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험 기기라는 거죠. 예. 실험 기기나 또는 테스트 튜브, 시험관이죠. 요런 데에서 예, 그 테스트하거나 실험을 한 그런 경우는 인비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제 아시겠죠? 인비보는 예, 요거는 생명체 내에서 직접 하는 거고 예, 살아있는 인비트로는 우리 시험관에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체 내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시험관에서 하는 게 좀 더 편리하겠죠. 그러나 시험관에서 하는 경우는 뭐겠어요? 시험관에서 어떤 효과를 갖다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진짜 사람 또는 동물 또는 생명체에게 직접 그런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비트로는 아주 기본적인 실험을 할 때 먼저 시작을 하게 되고 나머지 인비보라고 하는 생명체를 갖다 하게 되는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하려니까 사람이 문제가 있었을 때 이게 심각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제 생명체 중에서 소위 쥐라든가 토끼라든가 또는 개라든가 예. 또는 뭐 고양이가 아니라 돼지, 원숭이 뭐 이러한 것들을 갖다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하게 되는 거고요. 바로 그래서 생체 시험과 시험관 시험의 비교를 갖다 이제 한다면은 장점은 그거죠. 전신의 독성 파악. 실제로 적용을 하게 될 사람이라든가 그 생명체의 독성 파악이 바로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체에 대한 약제의 흡수나 분포, 대사, 배설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고요. 또 약제를 섭취했을 때 중독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설사를 하는지, 체온이 저하가 되는지, 피부에 트러블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왜? 이거는 사람한테 직접 하거나 생명체에다 직접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값이 비싸겠죠. 고가고 동물, 사람을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동물을 이용하게 되면 실험 동물을 이용하게 되면 실험 동물이 필요하게 될 테고 또 그 실험 동물을 이용하려면 그 실험 동물들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육 설비도 필요하고 공간도 있어야 되고 생체 개체들이 똑같은 실험 동물을 키웠다고 하더라도 그 개체의 특성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복수로 여러 개체를 갖다 이제 실험을 해서 평균치를 내야 될 거예요. 그러한 단점을 갖다 가지고 있고요. 인비트로 실험은 단기간에 그렇죠? 실험실에서 바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이제 장점이 있고 비용도 많이 안 들고 그 다음에 한 마리 동물에서 다수의 검체 처리를 갖다가 이제 사용 가능한 그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좁은 곳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근데 단점은 검체 용해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고 생체 내에 이런 것들이 직접 적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상관성 이런 것들이 낮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와 관련된 시험관에서 하는 인비트로 직접 이렇게 생명체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는 인비보 또 인비트로 뭐 이런 등등을 이렇게 이제 사진으로 이제 나타낸 것이고요. 바로 임상을 하는 거죠. 임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에 직접 테스트를 해본다는 거죠. 즉 인비보 실험에 포함이 되는 거겠죠. 그 중에서 전임상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임상 시험을 하기 전에 그 전에 누구에게 사람하고 뭐 똑같지는 않지만 조금 비슷하거나 그런 이제 메커니즘 비슷한 그런 이제 동물을 사용해서 안전성, 부작용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을 전임상 시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일반 독성 시험이라든가 특수 독성 시험 또 약효 양리 시험, 약물 동태라든가 독성 동태 시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해요. 그래서 안전성, 유효성 평가를 하는데 의약품, 화학물질, 농약, 생물학적 제제, 건강기능식품,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뭐 등등 이러한 의료연구 개발을 하는데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약품, 정밀화학,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환경 이런 분야에서 바로 이 전임상 안전성 평가가 이제 필요하게 되고요. 거기에 이제 동원되는 것들이 저렇게 그렇죠? 우리가 마우스라고도 얘기하고 또 그거보다는 조금 더 큰 거는 렛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보통 가정에서 보는 쥐들은 렛. 그 다음에 실험용 조그만 흰 쥐라든가 그것도 까만 쥐도 있지만 그렇게 작은 거는 마우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토끼라든가,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여기 비글, 개도 활용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원숭이도 활용이 되겠죠. 원숭이 정도 오려면은 진짜 이제 이거 테스트를 해보니까 진짜 효과가 있는 것 같아. 이제 사람 직전의 단계 때 원숭이 정도 오겠죠. 그쵸? 그런 테스트를 갖다 이제 보통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과 실험 동물의 공통성이 어느 정도 되냐?
그 동물 실험이라는 것은 어떤 인위적 처리가 첨가된 동물의 반응, 그렇죠? 동물을 통해서 사람에게 해야 될 실험을 갖다 대신해서 그 반응이 어떤지를 갖다가 이제 하는 것이 동물 실험이에요. 그런데 왜 동물 실험에 대해 하느냐? 저 꼭대기 가운데 사람이라고 하면, 예, 그 진화 과정을 갖다 보면은 사람과 거의 유사한 그런 과정을 갖다 거치는데 굉장히 유사도가 높은, 그러한 이제 비교적 높은 그런 이제 동물들을 갖다가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테면 침팬지 같은 경우 사람과 99% 정도가 게놈이, 지놈이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우스의 경우에도 유전자가 사람하고 85% 정도 일치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우스를 갖다 이제 활용하는 거예요. 다른 동물을 갖다. 닭이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안 그렇다는 거지. 예, 그런 것들은 조금 유전자가 많이 일치하는 부분이 적어서 이제 안 하는 거죠. 예.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이제 실험 동물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 실험 동물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독성이 있는지를 갖다가 이제 조사하는 그 하나의 예예요. 기니 피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돼지의 일종이긴 하지만,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독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 그 다음에 토끼의 경우는 어느 정도 되고, 멍키, 예, 그렇죠? 원숭이의 경우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통해서 이제 할 수가 있고요. 햄스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똑같은 양을 갖다 투여했을 때 여기 LD50이라고 적었는데요. 요거는 뭐냐면 시험 동물의 50%가 죽는 정도의 양의 치사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험을 10마리 했는데 5마리가 죽는 그런 독성이 어느 정도 독성을 투여를 하면 그 정도 죽을까라고 하는 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니피그는 한 2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 킬로그램. 그런데 햄스터 같은 경우 2,000 정도, 예, 집어넣어야 죽는다라든가. 뭐 이러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동물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을 이용해서 실험을 수행하고 이러한 실험 처치에 의해서 동물이 나타나는 반응을 관찰을 하고 그 이제 그 반응을 통해서 실시한 실험적 처치 이런 것들이 사람이나 동물에게 어떤 효과를 갖다 가져올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것으로요. 주로 이제 많이 쓰는 것들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마우스, 토끼, 예, 그러니까 마우스죠. 토끼, 레빗, 그 다음에 이제 돼지, 예, 그리고 비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사용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걸 이제 동물 실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이런 이제 동물 실험 중에서 많이 쓰는 실험 동물, 예, 5가지 같이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험용 동물로 네, 토끼부터 시작해서 비글, 개죠. 그 다음에 돼지, 또 원숭이, 그리고 생쥐, 예, 마우스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이제 동물들이고요. 이렇게 탑5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이외에도 또 많이 쓰이기도 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류, 물고기도 실험 동물로서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실험 동물 중에서는 예, 역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마우스죠. 마우스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저렇게 흰색을 갖다 띄는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뭐 마우스의 이제 종류에 따라서 저런 거는 일반 독성 시험 하는데 이제 사용한다라든가 이렇게 검은 이제 마우스 경우에는 면역 시험이라든가 발모 시험 또 이렇게 약간은 갈색 짙은 갈색의 경우에는 면역 시험 종양 연구 뭐 종류마다 쓰는 것들이 다 다르죠, 그렇죠? 당뇨 모델 또 뭐 비만형 면역 또 뭐 경피흡수의 경우에 이렇게 털없는 마우스를 갖다 이제 쓰기도 하고요. 예, 또 누드 마우스하고 정상 마우스를 이제 비교해 놓은 사진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마우스를 쓰는데요. 마우스는 우리가 쥐는 쥐인데 아주 원래 종 자체가 작은 쥐예요, 작은 쥐. 요 마우스보다 조금 큰 녀석을 레트. 우리 보통 가정에서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쥐들. 그쵸? 예, 곡식을 먹고 그런 쥐들이에요. 요건 이제 레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독성이냐, 양리 시험을 하느냐, 아니면은 또 영양 시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종류들이 다 다른 거예요, 이것도. 예. 그래서 발암성 시험하는 거, 당뇨병, 또 뭐라 그럴까, 뭐 색깔을 갖다가 이제 나타내는 뭐 이런 것들 갖다 이제 테스트하는 거, 또 뭐 누드 마우스가 있는가 하면 또 누드 레트도 마찬가지로 존재를 해서 이런 것들이 실험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우스, 레트만 있느냐? 그렇지 않고 또 피그, 기니 피그라고 하는 것은 돼지를 의미하는 피그는 아니고요. 기니라고 하는 나라에 이제 서식하는 그런 이제 동물인데 요게 이제 소리를 내는데 약간 아마 이제 돼지 소리 그런 것들을 내나 봐요. 비슷한 소리를. 그래서 쥐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이제 기니 피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미백 같은 데도 이제 많이 그 연구에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동물입니다. 바로 이렇게 쥐와 비슷한 마우스나 레트나 기니피그 같은 것들이 많이 쓰이는 그런 이유는 이런 것들이 번식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예, 보통 한 이제 20일 정도면은 번식을 출산을 하게 된다. 임신해서 출산까지. 그러니까 20일이니까 3주잖아요. 3주면 한 세대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양하기도 키우기도 굉장히 쉽고 예, 그런 이제 장점 때문에 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 영상 한번 같이 보실게요. 햄스터도 있네요, 진짜. 햄스터의 경우에는 더 짧아요. 햄스터의 경우에는 얘네들은 이제 뭐 얘도 아주 이제 쥐 중에서 더 작은 쥐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아마 키우는 이제 학생들도 있을 텐데 이 햄스터의 경우에는 이 한 세대가 보통 한 10일 정도에서 14일 정도. 그러니까 이 쥐보다도 더 짧은 거죠, 그렇죠? 예, 한 주가 더 짧은 거예요, 거의.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예. 영상 같이 한번 왜 이러한 쥐류, 설치류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갖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험 동물로는 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쓰이고 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쥐를 비롯해 토끼, 개, 고양이, 돼지, 원숭이 등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도 쥐는 전체 실험 동물의 80%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네, 쥐는 새끼를 많이 낳고 주기가 짧아 세대를 거치는 실험에 용이합니다. 한 번에 새끼를 5마리에서 10마리 정도 낳고 그 새끼가 다시 새끼를 낳기까지 불과 9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신약 등의 독성을 검증할 때 후손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보기에도 아주 유리합니다. 실험용 쥐는 흔히 바이오 산업의 쌀로 불리고 있다. 쥐가 없으면 어떤 종류의 비임상 실험을 해도 국제 공인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작은 쥐를 뜻하는 마우스는 유방암이나 백혈병, 폐암 등 암 관련
연구에 쓰이고 있다. 이미 유전적 특성을 달리하는 많은 계통이 유지되고 있어 각 연구 목적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큰 쥐인 렛은 대사 생리적 측면에서 사람과의 유사성이 높아 내분비 계통 질환이나 고혈압, 간염, 간암 계통의 연구가 잘 발달되어 있다. 누드 쥐는 유전자 조작을 가해 털이 없고 면역 기능을 완전히 없앤 것으로 인간의 암세포를 피부에 이식해 키우는 대상으로 이용된다. 누드 쥐에는 암세포를 공격하는 항체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또 이식이나 면역 관련 실험에도 활용되고 있다. 실험동물은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철저한 관리를 받으며 사육된다. 환경과 유전학, 미생물학 등 다양한 각도로 관리되는데 이 중 어느 것도 빠짐없이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네. 그래서 실험 동물로서 이제 쥐가 많이 사용되는 이유,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워낙 뭐 번식 기간이 짧고, 그래서 여러 세대에 걸쳐서 우리가 추적 관찰을 하고,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바로 이러한 쥐를 많이 실험 동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네. 그 밖에 또 이제 토끼. 토끼의 경우도 우리가 이제 실험 동물로 이제 많이 쓰고 있는 거죠. 특히 토끼 같은 경우는 저렇게 이제 눈에 대한 어떤 자극, 특히 이제 피부 자극과 관련된, 또 피부 자극뿐만이 아니라 눈이니까 안 점막 시험 이런데 토끼가 아주 굉장히 중심적으로, 중점적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갖다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토끼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로 이제 화장품에서는 사용되는 이제 실험 동물로서는 역시 피부 감작성 시험의 경우에는 기니피그라든가 또는 이제 쥐, 이런 것들이 이제 쓰이고 있고요. 또 피부 자극이나 부식 시험 이런 것들에는 이제 토끼가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안구 자극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점막 시험 이런 것들은 토끼. 급성 경구 독성인 경우에는 즉 무엇을 갖다 먹였을 때, 그랬을 때 그것이 독성이 얼마가 되는지는 이제 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이 되고요. 피부의 독성 시험은 이제 아까 잠깐 나왔던 것처럼 기니피그나 또는 이제 토끼, 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다양한 개체수로 통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1년에 그 실험동물 어느 정도 이제 이용이 되느냐를 갖다가 이제 나타낸 건데요. 해마다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그렇죠? 2017년 현재 308만 2259마리 구 개체수가 1년에 이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308만 마리. 그런데 2017년에 그랬는데 2018년에는 더 늘어나서 372만 7천 마리. 이때까지가 현재 제가 접할 수 있는 통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험동물 사용 개체수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해서 시간이 꽤 돼서 3강 2차시, 3주차 2차시 우선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조금 아까 기능성 화장품의 그런 이제 안전성 시험 자료에 들어가는 그러한 내용들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